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알랭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제2부 사회적 정의의 현재성 제8장 책임 여부가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출작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제작 목록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개념의 기원에는 로마법상의 약정이 있다. 첫째 약정자에 약속합니다. 가 있으면 둘째 약정자에 다시 약속합니다. 라는 화답이 있다. 처음에는 신에게 술을 바치는 의식이 사용되었던 이 약속의 교환은 그 약속의 구속력에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대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다. 나아가 부재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제3자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하여 대답해야 하는 특정의 주체에게 그 행위를 전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만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책임은 행위 전가의 원인점인 책임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익의 영향을 받는 요구자, 책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등 3자 사이의 상명관계를 함축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책임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결과를 복구할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예방할 의무와 99페이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의무 또한 의미한다. 책임에 관한 현대의 법에서 이러한 예방과 보증의 의무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기업보다도 기업 활동은 기술의 자원들을 동원하며 따라서 주된 위험 요인을 대표한다. 20세기의 혁명기에 모든 산업국들에서 책임자들의 과실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타인에게 야기시킨 위험에 근거하는 객관적 책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민사책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기업에 내지 않은 노동재해와 위험들에 관한 문제였다. 이러한 변화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경로를 밟았다. 가령 프랑스법이 이러한 객관적 책임 개념을 위반하고 동시에 보증의 의무를 확대하였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를 위험한 활동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한정하고자 했다. 반대로 미국법이 판사가 대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넓게 인정하였다면 프랑스법은 노동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별적 소송 개념에 집착하였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기업은 기업 활동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칙들의 적용을 받았다. 물론 밀턴 프리드만은 알프레드 노벤을 기념하는 경제학상을 수상하기 몇 해 전에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내는 것이다 라고 쓴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단기능은 기업 개념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 활동이 인간과 자연에 초래하는 결과를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일국적 법치의 틀 안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기업들은 그들의 주주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들로 노심초사하는 민의국가로 조직된다고 자처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책임 100페이지 자가 없는 한, 계단을 요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한, 답변을 주지하는 제3자가 없는 한 분명 그러한 책임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구화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치유책이기보다는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위기한 징후이다. 대기업을 일국적 법질서 속에 가둬놓았던 상업적 국경이 폐지됨으로써 법률적 무중력 상태에 놓인 경제는 자신도 모르는 교리적 기초들을 발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재산권이 없으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을 찾고 있다. 예, 약간 번역체라서 그런지 문장이 깁니다.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동 수칙에서 그런 개념은 종종 그 자체로 굴러가는 것으로 주어진다. 가령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 주제를 다룬 통신 속에서 기업의 정의를 찾는 것은 무용한 일인 것이다. 이 통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은 주로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서 그리고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서 마련됐음을 언급하는 데가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문체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기로 결정했음을 선언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나 ILO 노사정선언과 같은 거대 국제기구들의 마련한 행동수칙들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단호한 주장으로 숨기기 어려운 당혹감을 증명한다. OECD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ILO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ILO의 경우 이러한 정의는 정의로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분명 말하면서도 그러한 정의를 적어도 그와 충분히 유사한 정의로 곧바로 내리고 있다. 101페이지 이 국제기구들이 자신들이 만든 사회적 행동수칙에 적용될 단위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데 겪고 있는 당혹감을 이해하고 공유하지 못할 바 아니다. 우선 기업은 기업의 자유에 근거한 하나의 행위이며 결코 어떠한 제도로 완전히 정형화되지 않는다. 기업인은 기업가가 스스로 상인으로서 법률 무대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간단하다. 기업가가 자신이 기업과 일치하는 상사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법률적 형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쉽다. 이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금융 지배하에 들어감으로써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경계의 그룹 속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사태가 복잡하다. 하도급이나 사업 인가증 양도의 경우처럼 자본관계가 없는 회사들을 결합하는 계약적 의존관계들로 기업이 퍼져나가는 경우 사태는 난해해진다. 이러한 금물망 조직은 노동관계에서 사용저적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펌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그 첫째 의미를 점점 더 배신한다. 펌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로 단단한 것,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퍼무스에서 유래했으며 처음에는 서명을 의미했다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가 이름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기업의 법률적 조직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더 이상 기업가가 거래의 무대 위에 특정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방대로 한 무더기의 법인격이 가면들 뒤로 사라짐으로써 경제 행위에 내재하는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이 제기하는 중요한 법적 문제는 진정한 경제적 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매개로 사회법과 환경법이 상호 접근하는 현상은 여기에 풍부한 가르침을 준다. 에리카호 사건이나 프레스티지호 사건 같은 지향이 발생하면 결정을 내린 사람을 특정하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 프레스티지호 사건의 경우 조사는 결국 파나마 법에 부딪혔는데 파나마 법은 사실상 관련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법이다. 우리는 해적선의 검은 깃발이 개양되는 것은 정직한 상인들 102페이지 에게는 결코 길조가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딱 그렇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은 해양사고와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는 자본가들의 밀턴 프리드만의 근거 억조에 따라 이윤을 취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기업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때면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 행위자들의 특정 문제가 가장 일찍 제기된 영역은 기업 형법이었는데 성면이나 광우병 같은 위생상의 제한과 함께 소비 관련 법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좀 더 최근에는 은행들의 파산한 은행들이 축적한 산더미 같은 부채의 최종 보증인으로서 국가의 재등장과 함께 금융 관련 법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노동법은 위생과 안전, 불법, 노동의 단속 혹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표와 관련하여 공서적 정한 문제가 될 때 진정한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법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법기술들은 아무리 흥미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일국의 법질서 테두리 안에 갇혀있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업들이 이를 쉽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 요컨대 법은 자신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다. 즉, 법 주체라는 개념과 손해를 야기한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한 개념을 특정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일정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의 법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기업을 구성하는 복수의 법률적 단위들 간의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유를 내는 것이다. 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근거 억조에 맞서 우리는 로마법에서 물려받은 교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기업에 취한 법률적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일정한 경제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모든 자는 행위 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103페이지. 이러한 해법은 해양 오염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커다란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엑선 발데즈호의 기름유출 사건 이후 미국 법은 가깝게든 멀게든 운송행위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랫동안 보험상의 기법에 가려졌던 연대의 첫째 의미, 민법상 연대 의미가 이렇게 해서 수명 후로 다시 부상했다. 복수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전체를 변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한 명의 변제가 다른 채무자들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구속될 수 있는 경우 채무자들 사이에는 연대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유형의 연대가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이미 알려진 것인데 하나의 조직이나 국가 간 그물망을 이루는 다양한 단위들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사실 분쟁에 관할 법원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사법을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특히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표현을 취한다면 다른 기업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소재지의 나라에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일한 그물망이나 동일한 조직에 속하는 기업들이 현지 나라들에서 범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해석을 채택하는 것은 좋은 하도급 관행을 장려하고 나쁜 관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류 오염 방지법의 실행에 거대 석유 회사들로 하여금 운송을 선택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보장을 고려하도록 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종류의 특별법이 없더라도 책임위반법은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이전한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를 제공해준다. 이 방법은 북의 노동조합들과 남 104페이지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관계 확립을 상정하는데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유럽에도 수입할 만한 모델인 것이다. 둘째 해법은 상품의 사회적 원산지 이력제를 실시하고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서 생산물에서 출발하는 것은 하자에 있는 생산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법에서 취해졌던 방법이다. 인사책임법의 이 새로운 측면은 생산자는 자신의 생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기침 제1조 프랑스 민법 제 1386-1조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는 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상품의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도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법이나 회사법의 장애물이나 방어물위로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해서 열린다. 원산지 이력제를 실시하는 주장은 상품의 생산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생산자 또는 상품을 제공한 자의 정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각 제공자가 상품의 생산자로 간주된다는 규칙에서 나온다. 이처럼 현대의 법은 책임자를 가리키는 일이 상품의 생산과 판매 과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생각과 상품의 원산지 이력지는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향해 열려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은 그것이 유통시키고 소유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정신을 담시하게 된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는 언제나 인간들 사이에 105페이지 관계 아래에 놓인다는 오래된 중세사고가 이렇게 회귀한다. 원문법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나 타인의 사물을 점유하며 결코 민법전 제544조의 절대적 의미에서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사물의 점유자일 뿐이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는 언제나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들이우는 그림자였다. 위 뒤몽이 보여준 바와 같이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반대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종속됐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실 시장경제는 일체의 인적 자원의 흔적이 제거된 교환에 고유한 물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민법전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인간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기초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위험한 물건들이 넘쳐나게 된 사정은 과거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서
모든 사물은 그 책임자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복원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물은 그 책임자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상품의 하자로부터 비롯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상품 생산의 사회적 환경적 조건들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WTO에 따르면 건강의 보호와 인간의 안전은 상품의 생산 방식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는 것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에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의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우선 역사적 이유이다. 프랑스 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책임 개념이 먼저 발전된 것은 노동관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의 목적물, 노동에 투여된 물건 또는 작업 도구를 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물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지 도록 106페이지 도록 위험한 물건으로부터 그 물건에서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과실 책임의 한계에서 벗어나 제 책임자를 확실한 방법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19세기 말에 발견된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법적 이유이다. 국제통상법이 상품의 생산 조건을 규제하는 것은 상표나 특허, 특히 영업권과 같이 그 소유자가 상품의 물질적 점유자와 구별되는 비물질적 요소들과 함께 유통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상품 가치의 핵심이 그러한 지적재산권에서 비롯되는 상품이 관련되는 한 시장의 경찰은 그것이 지적재산권을 지키면서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를 사전에 조사함으로써만 생산될 수 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음반이나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복제품을 원본과 구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것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금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지적재산권이 신경제의 핵심에 위치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복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없도록 하는 것 따라서 자유로운 유통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준수하는 기업에 따라 통지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 사활적인 문제이다. 이는 여기서 재산권은 교환의 규제에서 사회권이 차지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재산권은 물건의 물질적 점유자와 동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재산권의 존중은 상품의 생산 과정의 적법성을 담보해주는 원산지 이력제를 실시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의 생산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무적이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지된다는 사실은 시장 전체주의에서 일어난 목적과 수단의 전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접근은 다국적 기업이 상품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부과, 이런 식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결국 여기가 약간 결론 부분에 도달하려고 하는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